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4년 제38회 읽고왔고요. 이제 후반부 네 작품을 차례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 작가님의 프레디의 사생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독특해요. 저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프레디 머큐리가 나오잖아요. 퀸의 보컬. 네. 이게 2014년 작품인데 아마 이 이후에 그 프레디 머큐리를 다뤘던 영화가 대박이 났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였나? 그게 이제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봤죠. 한때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난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아마 이 작품 이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좀 반갑고 저는 그 영화 덕분에 퀸과 프레디 머큐리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감흥을 갖고 그 호감을 갖고 이 소설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첫 문장이 이렇죠. 이미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집에 살 이유는 없다. 단 그가 프레디 머큐리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야, 이거는 퀸과 프레디 머큐리의 팬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소설이다. 그냥 좋아. 그냥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레디 머큐리가 나오는데 이 향수 회사의 사장인데 파리에 갔어요. 가서 파리의 어떤 오래된 집을 임대해서 살죠. 향수를 팔기 위해서. 그 파리의 유명 뭐 조향업자들 그런 향수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기 회사 향수를 뿌리고 좀 단어를 수집해서 좀 홍보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우연히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가 아니 노래를 틀지도 않았는데 노래가 들리네 집에서 유령처럼 뭐지? 근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뭐지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소설이냐면 프레디 머큐리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어가지고 유명해져요. 이 집도 유명해지고 이 사람도 이 향수도 유명해지고 향수 이름도 프레디 머큐리 뭐 이렇게 붙이죠. 어, 근데 이게 주제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랄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어떤 유명인이나 이런 걸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묘하게 진짜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뻔한데 잘 나타냈다. 소재가 너무 좋아요.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랄까? 어, 이, 이 프레디 머큐리의 팬인 이 사장이 거의 좀 어떻게 변해가는지, 자본에 물들어가는지, 자기 향수를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끝까지 보면 이 사람이 거의 진짜 악마처럼 변해가는데, 이게 사람이다. 자본주의 안에 사는 사람의 본질이다. 싶더라고요. 씁쓸한데, 정말 잘 썼다. 윤고은 작가님 정말 잘 쓴다 생각이 들었고, 파우스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자본주의를 얘기한 것보다는 팬심, 뭔가 팬심. 예, 아, 그런 유명인에 대한 어떤 뭔가 일대기,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유명인들이 많은 파리의 거리, 이런 것들을 정말 맛깔나게 그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있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소설의 사실 주제나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소설은 그런 맛깔나는 부분들, 그 유명인들이 어, 뭐 어떤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는데 자주 이사한 경우, 한 곳에 진득히 눌러 산 경우, 맞아요. 그런 게 이거를 있어요. 예. 모르잖아요. 예, 예. 예.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쇼팽이 뭐 10번 이상, 뭐 9번 이사하고 발자크가 10번 이사했다. 프로이트는 47년간 한 집에서 살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팬으로서는
맛깔나는 정보이긴 하거든요. 그 사람의 일대기. 어, 하지만 사실 뭐 쇼팽의 어떤 곡이 사실 더 유명한 거지. 사실 이사를 이제 9번 했다고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굉장한 정보를 뭔가 맛깔나는 정보, 우리가 몰랐던 그런 거를 이제 염탐하는 듯한 정말 재밌는 소설입니다. 뭐 잘 썼어요. 그래서 이 향수 회사의 이 사장이 이 프레디 머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유명해지는지, 자기 향수를 팔아먹게 되는지, 그런 썰인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저는 이제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이뤄낸 소설이라고 보고요. 이거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읽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소설은. 음, 깊기도 하고, 정말 잘 쓴 소설입니다. 어, 그리고 이 소설은, 음, 238쪽에 보면 이런 문장도 있죠, 중간에. 아, 이 바닥은 역시 피가 중요하다니까요. 향수 시장에서 거물급 중에서도 이렇게 출생 자체가 묵직한 애들이 따로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컸다. 메리는 마침내 인정하듯이 외쳤다. 이 바닥은 역시 피가 중요하다니까요. 음. 지난 몇 주간 내가 한 일은 향수계의 거물들에게 단어 하나를 구걸하는 거였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 향수에 대한 느낌을 한 단어라도 좋으니 말해달라는 식이었는데 유명한 평론가들에게 아무리 샘플을 보내도 정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랬던 사람들이 프레디 머큐리 덕분에 이 줍이 유명해지고 나서 연락이 오죠. 찾아오고. 근데 프레디 머큐리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발견하잖아요. 우연하게. 근데 솔직히 그게 프레디 머큐리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프레디 머큐리 거라고. 근데 이 집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프레디 머큐리 관련해서. 근데 하나하나 그런 물건들을 다 채워놓죠. 음. 그래서 이 부동산 업자는 이 사장을 꼬십니다. 당신이 이제 다 만들면 뭘 하고 싶은지 당신이 다 채워넣으면 된다고. 음. 그런 그런 과정을 잘 재밌게 보여줘요. 풍자 소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하우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리의 어떤 유명인들을 볼 수 있기도 하고 재밌어요. 전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그게 중요했다 하고. 그리고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 집을 찍겠다고 오죠. 프레디 머큐리 다큐를 제작하면서. 근데 이 집이 또 유명해지고. 음. 그 촬영 이후에 종종 기자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향수를 또 새로 만들어요. 37 프레디 머큐리. 37은 우리의 번지수였다. 이렇게 나오죠. 어. 뭐 이런 과정들이 정말 잘 쓰여져 있습니다. 발코니 얘기도 나오고. 그죠? 어,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 그 퀸의 노래 제목도 중간중간 많이 나와요.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뭐, 쇼 머스트 고 온, 이런 것들.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어, 257쪽에, 그건 쇼 머스트 고 온, 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그건 프레디 머큐리가 불러준 마지막 라이브였다. 다음날 나는 발코니를 고치는 대신 바로 60cm, 세로 30cm의 문패를 내걸었는데 거기엔 프레디의 사생아라고 적어두었다. 그 아래에 프레디 머큐리가 머물렀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나는 기꺼이 세입자로 남는 길을 택했다. 프레디가 내게 쇼를 계속하라고 했던 그날 새벽, 쇼를 계속해라. 인터넷에 누군가가 프레디 머큐리의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그 오래전 사진 속에는 이 집의 발코니가 정확하게 붙어 있었다. 프레디는 발코니에 서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프레디가 이 발코니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노래들에 대해서 다시 집중했다. 그 근거가 뭔지는 누구도 몰랐지만 사람들은 증거를 원했다. 배경 공간이 실제로 남아있다는 건
전설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 떠들썩한 소문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프레디 머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음, 그래서 쭉 보면 집주인이 어느 날 돌아와서 아파트를 빼달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나는 프레디 머큐리를 최대한 성장시켜야 했다. 내 향수 37 프레디 머큐리 말이다. 나는 프레디의 집에 사는 세입자 중 가장 프레디다운 사람이 어야 했다. 새로 판 명함에는 프레디의 사생아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게 내 향수 스튜디오의 이름이었다. 37번지 4층이란 주소는 37번지의 4옥타브라고 표기했다. 사람들은 프레디 머큐리가 된 양 기꺼이 4옥타브를 올라왔다. 방 하나를 빼고는 모두를 공개했다. 질 좋은 가죽 의류를 옷장에 채워넣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열도록 했다. 내가 세심히 고른 액세서리들, 심지어 넥타이까지도 그 안에 있었다. 누가 물어보면 프레디가 썼던 것이긴 하지만 2013년도에 샀다는 농담을 던졌다. 사람들은 재밌어 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향수와 함께 그것을 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품목은 점점 늘어났다. 프레디가 쓰던 책상, 프레디가 쓰던 침대, 프레디가 쓰던 옷걸이, 프레디가 신던 구두, 프레디의 책장, 제리라는 이름의 고양이도, 톰과 오수카, 티파니라는 이름의 고양이도 들여놓았다. 고양이는 모두 6마리가 있었다. 볼랑은 이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볼랑의 말대로 이제 그 집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단지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만 없었을 뿐이다. 이게 끝나요. 이 마지막 부분이 잘 보여주죠. 이 사장이 프레디 머큐리를 어떻게 이용해 먹는지. 예.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 부분. 저는 뭐 아주 훈훈하게 생각을 했고요. 프레디 맥커리가 이제 죽을 때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친구에게 뭐 그림 하나를 이제 그려주면서 자신이 이제 이거를 이거 팔면은 돈 많이 될 테니까 가져가게 막 이런 식으로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죽는 날까지 이제 친구한테 이제 많은 이제 뭔가를 이제 선물을 또 해주면서 그 자신도 이제 욕망이 있겠죠. 내가 그린 그림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유명한 뭐 사람들이 혹은 어떤 나의 팬이 그거를 사서 또 이제 걸어놓고 나를 또 추억해주고 저는 뭐 아주 뭐 프레디가 봤다면 정말 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근데 기뻐할까요? 기뻐할까 이걸 아니 내 이름을 팔아먹어가지고 오히려 영화를 보면 불쾌할 것 같은데 이 프레디 자식이 머큐리가 이 자식이 예, 나를 팔아먹는구나. 저는 오히려 이 프레디 집에는 지금 머큐리가 프레디 머큐리의 것이 하나도 없죠. 이 예, 사장이 다 사놓은 넥타이, 액세서리 다 예, 사장이 사놓고 프레디 이름만 붙여놓은 이 부분이 너무 웃겼어요. 풍자 이거 진짜 풍자다. 음, 예. 아무튼 뭐 씁쓸하고 아주 예. 그랬던 소설 아니었나. 저는 뭐 아주 이제 뭐 훈훈하고요. 아니 근데 훈훈하셨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프레디 머큐리가 좀 화낼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화내죠. 이런 거를 좀 빼지. 응, 아니 내가 내 찌질한 거를 이제 그려놓냐 뭐 이렇게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윤고은 작가님의 프레디의 사생아 재밌게 잘 봤고요. 음, 실제 인물 이렇게 등장시켜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장욱 작가님,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솔직히 이 작품 보고서 이장욱 작가님 젊은 작가상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봤잖아요. 자주 봤던 작가님이고, 어, 지난주에도 이장욱 작가님의 절반 이상의 하루, 이 작품 되게 좋았거든요. 절반 이상의 하루 정말 잘 썼다. 두 번 봤는데 너무 좋다. 극찬, 극찬을 했었는데,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단언컨대, 이건 저의 느낌입니다만, 2014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10작품이 실려 있어요. 편혜영 작가님 작품 2작품, 총 9명의 작가들이 당대에 가장 잘 썼다는 단편소설 10편, 뭐 9편을 모아놓은 거죠. 단언컨대
제가 봤을 때는 이장욱 작가님의 문장력, 그러니까 문장력만 봤을 때 이장욱 작가님이 제일 잘 썼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장욱 작가님 다음은 김수미 작가님. 이 두 분들은 그냥 시를 시도 잘 쓰실 것 같아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았고 공들여 쓴 느낌이랄까? 특히나 이 작품은 정말 이 필사를 하고 싶게 만드는 문장들이랄까요? 문장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데 하나하나가 알맹이가 느껴지고 그 캐릭터랄까? 그리고 스토리랄까? 이런 걸 정말 잘 드러내요. 상징도 완벽하고 이 작품 정말 좋습니다. 절반 이상의 하루를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좋은데? 이 절반 이상의 하루도?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확실히 이장우 작가님은 캐릭터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시거든요. 매 소설마다 정말 특징적인 되게 독특한 인물을 항상 부각시키시잖아요. 이 작품에도 정말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죠. 어, 정말 야, 소설은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떤 경지에 이른 느낌?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왜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젊은 작가상부터 해서 거의 100편 이상의, 100편 넘죠? 솔직히 저희가. 100편 넘게 봤는데, 단편을. 이장욱 작가님 문장 정말 잘 쓰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우스님 이 소설, 이장욱 작가님 이 단편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뭐, 약간의 어떤 환상성까지 이제 뭐 주면서 어떤 이제 세속과 이제 어떤 뭐 해탈과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이미지의 어떤 그림까지 이제 잘 그려 넣은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이 방식이 굉장히 좀 확실히 이제 문학성을 이제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차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역시나 이제 뭐 이런 상징적인 거를 어 뭔가 이제 뻔하지 않게 잘 그려내면서도 이미지나 어떤 인물의 어떤 서사적인 어떤 배경 부분에도 잘 채색을 정말 잘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장욱 작가님의 문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좋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문장은 사실은 쪼끔 뭔가 살짝 유려해 보이면서도 약간 순진무구하면서도 약간 그 뭐랄까 약간 좀 서정적인 어떤 느낌도 있어요. 이게 좀 장점은 그런 어떤 유려한 어떤 분위기나 어떤 황혼의 어떤 그런 노을이 지는 어떤 부분을 되게 예쁘게 그리고 잘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 근데 이게 또 어 그러고 보기에는 사실 그 일본의 특유의 미문 쪽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또 이게 완전 미문은 아니다. 음, 예 완전한 미문은 또 아니고 음. 굉장히 쪼금 뭔가 어 어 약간 좀 이렇게 어린 약간 화자가 막 얘기하는 듯한 사실? 맞아요. 실제 어린 화자죠, 지금. 이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음,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소년이 음, 얘기하는 듯한? 음. 네. 성인이지만 좀 어린 느낌이 들죠, 이 화자가. 근데 이게 절반 이상의 하루의 문체와 비슷해요. 이 하루를 봤을 때도 되게 어떤 서정성도 느껴지고 담백하잖아요, 문장이. 담백하게 깔끔하게 임팩트 있게 잘 쓰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딱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는 문장이라서 더 잘 와닿았던 것 같기도 해요. 사람마다 좀 지향하는 문장이 다르겠죠. 저는 지금의 저의 심정은 '이렇게 쓰고 싶다.' 그렇습니다.
문장을 좀 읽어 봐야겠죠. 261쪽 첫 문장이 이래요.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 소설이 첫 문장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거 안 읽을 수가 없잖아.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기린이 아닌 모든 것을 생각합니까? 목이 참 길고 키가 껑충하니 크고 무중력 공간인 듯 천천히 움직이는 그 동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생각합니까? 가령 샤프 펜슬이라든가 부처님 같은 것을? 또는 그 동물이 한가로이 거니는 아프리카의 초원이나 동물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생각합니까? 대학 캠퍼스라든가 박물관 같은? 그럴 리가.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기린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이죠. 이제부터 기린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라고요. 나는 대체로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귀는 정확하게 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기린이 아닙니까? 그 기린은 산책 중일지도 모르고 이게 쭉 나가요. 이 빨려들죠. 이게 몰입도가 이 문장의 흐름, 몰입도 되게 뭐 쉬워요. 쉬우면서도 되게 기발하죠. 독창적인. 아, 이, 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끝까지 너무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기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기린, 기린 얘기를 하면 결국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면 기린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모티브죠, 이 소설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나는 진실말을 말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제 아이가 커서 이제 성인이 된 이 화자가 지금 이제 이게 형사한테 말하는 건지, 뭐 경찰 앞에 진술 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인데, 어, 이 얘기, 기린, 만에 하나 내 말이 거짓말이라 해도 그건 진심을 다한 거짓말입니다. 전력을 다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래요, 그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이게 1번 단락의 내용이에요. 자, 그 기린이 뭘까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뭐 자신의 어떤 문학론, 어떤 혹은 이제 작가의 어떤 철학, 뭐 문학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 되게 이런 어떤 자의식이나 혹은 이제 소설에 대한 소설, 시에 대한 시, 혹은 이제 문학에 대한 문학 이런 느낌의 어떤 가까운 작가들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 그런 어떤 항상 이제 그걸 염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사랑이나 어떤 자유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린의 뭐 척도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상징을 다 내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어떤 문학 같은 그리고 어떤 상징으로도 다 읽히는 어 아버지의 어떤 그런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매질이나 뭐 상징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튀어나간 어떤 꿈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음. 게 근데 좋습니다. 이거는 네. 스토리를 또 말씀을 드려야 이게 기린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나 이게 이해가 가실 텐데,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파출소에 가서 증언을 하죠. 저는 담임 선생님이 내 짝을 만지고 더듬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보지 못했어요. 난 못 봤다고. 이게 결국 담임 선생님이 그 내 짝을 만지고 더듬지 않았다는 걸 한 거죠.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부터 시작합니다. 음.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264쪽인데, 저녁 먹을 때 외에는 바깥으로 나온 일이 드물었습니다. 고독한 남자였어요. 인생에 별다른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말이 없고 여자도 만나지 않고 고기도 먹을 줄 모르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식물성 인간이랄까요? 욕망이라든가 의욕 같은 것과는 무관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에게조차 별 관심이 없었을 정도니까요. 유일한 낙은 담배였습니다. 담배만은 미친 사람처럼 피워댔죠. 세상의 모든 식물들을 다 태워 없앨 것처럼 말이죠. 승려를 그만둔 뒤부터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원래 승려 출가를 했었죠. 명문대학을 중퇴하고 출가를 했다가 전도 유망한 승려였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나를 낳은 거예요. 여기 화자를 낳고 세속으로 다시 온 거죠. 여자 때문에. 아버지는 해탈보다 사랑을 택한 것일까요? 뭐 이런 얘기.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예요. 담배를 엄청 피워대죠. 근데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했다.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절에 왔다. 봄날처럼 밝고 환한 여자였다고 하더군요. 우울해하는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해 주기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그토록 화사한 사람이 폐에 구멍이 뚫려 있다니. 호흡 곤란을 겪어야 하다니. 그래서 그 여자가 나를 낳은 뒤 거짓말처럼 문득 사라지더라는 것은 아버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다. 그 여자는 네 어머니 말이다만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았으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사라졌어요. 죽었죠. 그래서 나를 맡겨둔 채 일을 나갔습니다. 공사장을 쫓아다니기도 했고 도배 시다발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들이었죠. 아버지는 언젠가 말했습니다. 이 일들이 좋다. 이 일들은 단지 그것 자체일 뿐이다.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진실도 필요 없다. 사랑이니 열정이니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그것이 좋다. 이런 문장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문장들이 가슴을 울려요. 이런 부분이 참 좋았던 거죠. 이 사연도 되게 절절하잖아요. 그 출가했던 아버지가 한 여자를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아이를 낳고 아내는 죽어버려. 병 걸려서 죽어버리고. 근데 아버지는 그냥 일을 하면서 이런 대사를 치는 거죠. 이 일들이 좋다. 일은 단지 그것 자체일 뿐이니까.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진실도 필요 없다. 사랑이니 열정이니 하는 것도 불필요하다. 그것이 좋다. 이게 어떤 도를 통달한 해탈한 느낌. 일에 빠져 사는 거죠. 아버지는 점점 외로운 사내가 되어갔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취미도 없었습니다. 단지 담배만을 피울 뿐이라는 듯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듯이 그렇게 담배를 피워댈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담배 피우다가 결국 이제 아버지도 폐가 안 좋아져서 그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아버지가 밤마다 틱틱 소리를 냈어요. 이게 뭔가 타자를 치는 소리인지 좀 비밀이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어 아버지한테 혼나요. 이 화자가 왜 그랬느냐? 왜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했느냐? 아버지의 이 대사도 특이하죠. 보았다고 했느냐? 어. 근데 이 아이는 또 억울해요. 내가 안 본 걸 안 봤다고 말했는데. 근데 이유가 있죠, 근데? 267조에 보면 맨 아래쪽에 부반장의 직업을 훔친 건 내가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담임은 내 뺨을 때렸습니다. 나는 직업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담임은 내가 직업을 훔친 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나는 그 운명을 따라 파출소로 갔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내 짝을 만지고 더듬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뿐입니다. 이 아이. 저는 이 마음이 좀 담임 선생님이 너무 나빴잖아요. 아, 아니, 난 지가 훔친 적이 없어요. 근데 맞고, 때리고. 그래서, 아니, 난 담임 선생님이 또- 내 짝을 만지고 더듬는 거 못 봤는데요? 이거 그 경찰서에 가서 말한 거죠? 못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 일단 여기까지 끊고, 이런 에피소드 어떻게 보셨나요? 파워스님. 일단 뭐 아버지는 뭐 이제 실직자
사실상 그 전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해왔던 게 다 무산이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이제 프레디 머큐리 그 소설처럼 자신이 이제 원효 대사처럼 이제 파괴승이 이제 된 다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신흥 혹은 이제 어떤 불교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열었으면 달랐겠지만 실직자죠. 예. 몇십 년을 이제 열심히 굉장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처지에 어, 화자가 이제 놓였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좀 뭔가 심금을 또 울리는 어, 굉장히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 과거에 진짜 어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그쵸. 느낌의, 억울하죠. 음. 예. 정말 그런 게 뭐 다들 이제 하나씩 뭔가 있어서 뭐 초등학교 음. 때 어, 근데 이 아이는 좀 영악한 게 네. 영악하긴 해요. 이해는 하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막 억울하게 당했어요. 근데 당한 걸 잘 갚아준 이 아이는 알고도 이런 말 한 거죠. 담임 선생님이 내 짝을 만지고 더듬는 걸 보지 못했어요. 이 말을 굳이 파출소 가서 해요. 그럼 담임이 어떻게 될지 알았겠죠, 자기는.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져요. 성추행. 269쪽에 보면 아버지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죠.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왜 거짓말했냐고. 다음날 나는 다시 파출소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진짜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말을 하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그게 어린 나이의 깨달음이었으니까요. 나는 아버지가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가득 적힌 종이와 삐라들을 증거물로 건넸습니다. 밤마다 틱틱 소리를 내며 어디론가 신호를 보낸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얼음 필체를 흉내내서 종이에 빽빽하게 숫자를 적어 넣은 것은 나였고 삐라 역시 산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만 틱틱거리는 소리만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대규모 지식인 간첩단의 일원으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아버지는 대학 때 포섭을 당했고 불구계에 잠입했으며 정체가 드러나기 직전 환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속 뒤 막노동이나 도배일을 하며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는 광학관 할머니와 오락실 아줌마한테 들은 것입니다. 호련히 사라진 아버지는 보름 후 피폐해진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쯤은 자리 보존을 해야 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아이는 알고 다 이거를 계획을 다 세워서 정말 명확한 거거든요. 어, 이거 모르고 이랬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이게 파출소에 가서 두 명을 날려버 담임 선생님 보내버렸고 자기 아버지 지금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이 사단이 났어요. 그때 당시 얼마나 엄혹했어요. 간첩이라고. 보름 거의 15일 동안 이 아버지는 두들겨 맞고 그냥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이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죠. 이 아이는 도대체 뭔가? 이 악마인가? 이게 악마인가? 이게 섬뜩하잖아요? 섬뜩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우스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아이. 저는 알고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말로는 이게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맹랑한 그리고 알고 그렇게 하는 아이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 근데 사실은 또 이게 뭐 의도적으로 했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제 입만 열면은 이제 거짓말이 이제 튀어나오는 게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보기에는 살짝 애매해요. 아, 어, 애매하다. 어, 애매하다. 네. 진실은 이게 모른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이 아이가 원래 좀 악의적인 어떤 어, 내면이나 심리가 있어서 어, 그 물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훔치거나 혹은 이제 뭐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이제 아예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농간을 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분쟁을 일으키거나 뭐 나는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 거짓말을 정말 이제 계속 이제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요.
여기서는 뭔가 그 알 수 없는 뭔가 죄의식. 음. 그리고 인간관계가 사실 아버지가 이제 매질을 뭐 한 게 이제 뭔가 이제 자극점이 됐다고 하지만 음. 그게 그렇게까지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을까? 해보면은 조금 애매한 면이 음.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그랬으면 정말 사악한 거고 공포 영화 하나 찍어야 되고 알고 네. 그랬으면 보내려고 아버지 보내고 이제 선생님 보내려고 그럼 공포 영화 나오는 거고 그리고 모르고 진짜 여기 지금 자기가 진술하는 대로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하면 또 안 믿어 이러니까 내가 차라리 진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그런 얘기를 된 거죠. 자기가 단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이렇게 되면 너무 순수하고 순박한. 근데 억울하겠죠? 자기는 억울하겠죠.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가버리고 아버지는. 아무튼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화자 자체가. 이런 사람이고 단순한 인물이 아니다. 되게 진짜 독특해요. 예, 과묵했던 아버지는 더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어 270쪽에 보면 이런 일이 좀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 세 번째 문단.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숙제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여쁜 새 담임 선생님은 내 공책을 검사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갑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채로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선생님이 돌려준 공책에는 참 잘했어요라는 푸른색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텅 빈 공책 한가운데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50원짜리 동전을 몇 개 훔쳤다가 오락실 아줌마에게 들킵니다. 아줌마가 등 뒤에서 내 어깨를 잡는 순간 이건 거스름돈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방금 아줌마가 1,000원짜리를 받아 동전통에 넣지 않았느냐. 아줌마가 잔도로 내게 건네주지 않았느냐고 외칩니다. 이게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게 이 아이가 이제 주변 사람 다 알잖아요. 담임 선생님 보내버리고 아빠 보내버렸으니까 나도 얘한테 잘못 걸리면 나도 가겠다. 성추행범이든 간첩이든 나도 가겠다. 그래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도 숙제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냥 도장 찍어줘. 넌 뭘 해도 어쨌든 내가 잘 봐줄게. 이- 알아서 기는 거죠.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이 오락실 아줌마도 50원짜리 동전을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너 1,000원짜리 이거 바꿨는데 더 가져가야지 이게 주는 거예요. 어.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애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상황을 의도했든 아니든. 이거는 뭐 명백한 어, 그런 거짓말을 정말 뭐 사기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상황이. 예. 어른들이 막 벌벌 기는 거죠 이 아이한테. 야 나도 쟤한테 잘못 보였다 큰일 났나. 응. 그럼에도 사실 이 소설의 이제 서두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내 자소설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이제 뭐 표현할 때 어, 음. 이것이 어, 그런 어떤 어, 비도덕의 어떤 그러한 단면을 보여줬다면 이게 이렇게 쓰였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그러니까 사건들은 일어난 사건들은 분명하죠. 어 분명한데 이걸 해석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난해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렵고 깊어요. 이게 이장우 작가님은 이런 얘기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의 하루도 일어난 사건은 어렵지 않죠. 뭐 하루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근데 그걸 해석하는 지점에서 깊어져요. 이거는 이제 이정우 작가님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물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어, 그 272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자기가 이제 자기 짝꿍이죠. 백설공주라고 부르는 인기 많은 그 있어요. 백설공주라는 별명이. 근데 이 백설공주의 고급 샤프가 사라졌죠. 근데 그거를 그 난쟁이라고 부르는 일곱 난쟁이 중에서 가장 잘생긴 부반장을 이 꼬마가 이
이 화자가 지목을 해요, 임의로. 야, 제가 훔쳐갔어? 얘가 훔쳐갔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 그냥 단지 질투가 났을 뿐이에요. 제일 잘생겼으니까.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부반장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얘의 그 펜텔 샤프를, 백설공주의 체온이 밴 바로 그 빨간색 샤프를 슬그머니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안, 난 그냥 네가 오래 쥐고 있던 거라서 미안해 정말로. 나는 내 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내 입을 말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죠. 나는 거짓말쟁이다라니 참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쫙 나오죠. 이야기가. 그래요. 그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임의로 지목했는데 걔가 진짜 훔쳤네. 이거 뭐지? 내가 말하면 다 진실이 되네? 뭐지? 이런 거잖아요. 일단 뭐, 응. 그런 어떤 거짓말과 어떤 진실의 어떤 사이를 정말 뭐, 그 우연하게 이제 포착된 어떤 그런 샤프의 어떤 뭐, 그 범인을 찾아서 이렇게 놓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뭐, 자신이 이제 거짓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진실이 된 순간 자신의 거짓말이 정말 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되는 아이러니한 어떤 상황에 빠지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과 이제 진실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런 그 추억과 뭐 여러 가지 형태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가져오는 어떤 악의와 선의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담임 선생님이 뭐 날라간 그럴 의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날라간 정말 기묘한 어떤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 무슨 설화처럼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처리가 돼 있죠. 예, 이게 뭐 정말 설화처럼 나오고 이게 뭔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알고리즘처럼 뭔가 이렇게 진실은 진실은 좋다. 뭐 거짓말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뭐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 있고 진실이 거짓말이 음, 될 수 있고 음. 이런 그래? 식으로의 어떤 꼬고 있어요. 아니, 엄청 꼬여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결국 이걸 다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거 결국에 이제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문장부터 그렇죠.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뭐가 진실인지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 이야기 전체가, 이 화자가 의심스러운 화자긴 해요. 믿음이 잘 안 가잖아요. 솔직히 이 이야기조차도 자기가 어떤 부분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소설은 형식적으로도 완벽하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몰라요. 독자도 모르고 화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요 다.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완벽한 소설입니다. 형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나는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 박물관에서 일하는데 여기 박물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근데 쭉 이제 시간 관계에서 쭉 넘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연히 이제 이 대학생 때 박물관에서 그 불상, 독특하고 아름다운 불상을 만났어요. 근데 그 부처의 아래 깔려 있는 기린, 옛날 그 동양의 상스러운 동물 기린의 눈빛을 본 거죠. 막 여자친구랑 이제 어두운 곳에서 막 스킨십도 하고 하다가 본 거예요. 꽂혔죠. 그 이후로 박물관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이슈가 터졌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기린불에 대해 논문도 쓰고 국보급이다 이렇게 그 기린불 덕분에 이 박물관이 존재한다. 나도 그 기린불 덕분에 살아가죠. 한동안 이제 체념하고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나는 무기력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연명했다고 하는 게 맞겠군요. 그랬는데 기린물 덕분에 살게 됐어요. 근데 누군가 이제 어, 좀 진위 여부를
의심을 하죠. 저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쟁이, 논란이 일어나요. 284쪽에 보면, 어, 박물관의 존재 근거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간 그 불상에 대해 논문을 쓴 교수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백억의 가치가 있다며 지역 신문에 특집 기사가 실린 적도 있는데, 신문사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기린불을 관람한 관객들은 뭐가 되고, 내외 기빈들에게 그 유물을 소개하던 총장의 자랑스러운 미소는 뭐가 된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그 기빈들을 안내하고 기린불의 자리를 세심하게 청소하고 실내 온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고 매일 그것의 안위를 확인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체 그 사람은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이 문단 자체가 어떤 미술품이든 다른 미술품이라도 이게 진위가 밝혀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 뭐냐, 그럼 그동안 뭐 한 거냐. 아이러니죠. 그게 진짜여야만 하는 이유. 가짜여도 진짜여야 하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화자를 엄청 고민했겠죠. 근데 9번 달라고 가면 어느 날 밤에 혼자 박물관에 가요. 그러니까 담배를 입에 문 채 가죠. 휘발유를 뿌려요. 기름불에.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목조불상은 잘 탔습니다. 미친 듯이 잘 탔습니다. 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음. 10번 단락입니다. 288쪽. 어, 화재 경보가 미친 듯이 울리는 불구덩이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까? 기름불에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그게 내 책임입니까? 내가 기름을 어디에 팔아먹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겨우 돈 따위를 벌려고? 그만둡시다. 나는 당신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그 기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으니까요. 그래요. 그 기린은 사슴의 몸을 갖고 있을 겁니다. 말의 발굽과 갈기를 지녔겠지요? 소의 꼬리를 가졌고요. 온몸이 오죽찬란한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바로 그 짐승입니다. 웹불을 고쳐 세운 동물 말입니다. 슬픈 눈을 가진 동물이지요. 맨 마지막 부분 보면 그런데 그것은 정말 기린입니까? 이제 당신이 내게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게 끝나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이제 광기에 휩싸여서 기린불을 태워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어 오랫동안 애지중지하고 그거 덕분에 이제 살았는데 태워버리고 근데 마지막 장면도 되게 독특하게 처리돼 있죠. 그럼 기린불이 진짜 있었냐? 이것도 되게 미스테리예요. 없었 뭐가 진실이지? 이게 되게 헷갈려요. 모든 부분이 헷갈리죠. 의심이 가고. 어떻게 보세요, 파우스님은? 굉장히 이것도 영리한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어론 같죠? 왜냐면 아, 언어론. 언어가 이렇게 이름 붙이기에 따라 이제 다르잖아요. 사실 문 이렇게 해도 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방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이라는 어떤 다른 어떤 언어일 수도 있고 진짜 뭐 그 과거의 어떤 뭐 기린이라거나 어떤 거짓말의 형태나 어떤 소설이라는 것도 좀 이렇게 뭐 상징계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파괴를 통해서 어떤 이제 상상계의 어떤 희귀를 이룰 것이냐. 모든 어떤 소설의 어떤 이제 언어론적인 어떤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제이자. 음, 사실 뭐 음, 소설이라는 것도 어떤 현실의 음, 어떤 미메시스 모방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뭐 볼 것인가인데요. 사실 이렇게 또 꼬아서 본다면 또 꼬아서 볼 수 있는 게요. 다양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제 우리가 뭐 지켜온 어떤 체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턱시도를 입고 직장에 가야 되고 뭐 장례식에는 뭐 검은 넥타이와 검은 정장을 입고 가야 되고 이게 다 룰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리고 뭐 소설론에서도 이것은 진실인 것처럼 말해야 되잖아요. 음, 현실을 현실처럼 음, 또는 이제 뭐 SF는 SF처럼 음, 이런 게 뭐 당연히 뭐 어떤 그 글의 어떤 뭐 근거를 이제 이루는 어떤 당위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거를 이제 파괴함으로써 그건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제 멜랑콜리한 어떤 시들에게서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긴 해요. 어, 어, 시라는 것들이 원래 다 그렇고, 어, 그리고 시가 또 중요하게 뭔가 작용하는 점은 어, 이, 이 현실과 어떤 대응되는 어떤 그 A와 B의 어떤 그런 상징이나 균열들이 혹은 이제 어떻게 이제 식상한 어떤 뭐 은유나 어떤 식상한 비유들이 사실 다 깨버리거든요, 시는. 음, 엄마 같은 달, 뭐 모성애 음, 이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음, 뭐 직유나 이제 은유의 어떤 맛을 전혀 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음, 다른 식으로 계속 변형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어떤 의미론적으로는 여기에서 답하고 있진 않고요. 음, 단지 깨고 있어요. 음. 아니, 저는 이 소설이 대단한 게, 그러니까 이건 진실과 거짓,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것이 주제라고, 그 진실과 거짓에 대한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설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어디까지 이 화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를 말하는지. 근데 전부 다 헷갈려요. 예. 정말 기린입니까? 이제 당신이 내게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영리하다. 진짜 영리한 소설이고, 주제 하나를 기가 막히게 형식적으로도 잘 드러냈다. 아, 화자 되게 매력적이고요. 되게 독특한 화자이에요. 언어, 이 말하는 법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행, 행위를 보세요. 행각을 선생님 이제 없애버리고 아버지 이제 간첩으로 몰아가고 네, 이게 어떤 범죄자의 일대기를 보는 아니면 정신병자의 일대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건 상징적으로도 되게 풍부하죠. 언어의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 정말 다양한 그 깊이가 있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되게 쉽거든요. 어려운 문장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쉬운데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깊어진다. 이런 소설이 진짜 좋거든요. 어. 이장욱 작가님 저는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절반 이상이 하루 보면서도 깜짝 놀랐고요. 모든 문장이 다 좋았어요. 이게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었다. 깔끔하게 잘 썼다 생각했는데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이 소설을 보면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소설을 잘 쓰신다고? 이분이 이제 그 문학 이제 문창과 교수님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이정우 작가님. 이렇게 잘 쓰시나. 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민규 작가님 못지않게 박민규 작가님도 되게 임팩트 있게 짧은 문장들 쉽게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문장 되게 잘 쓰시잖아요. 어, 비슷한데 또 다른 되게 이장우 작가님만의 그 문장의 결이 있어요. 정말 잘 쓰셨다. 근데 또 하우스님은 이 예. 소설 에서 좀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실까요? 음, 근데 이 저변에는 사실 네. 비관이 깔려 있어요. 비관이 깔려 있다. 비관. 예. 뭔가 이게 이장옥 작품 소설을 제가 또 읽다 보면은 그래요? 그 하루어도 그렇고요? 비관이 있나요? 예. 비관이 있네. 심지어 네, 이 monsun도 불확실성, 삶의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도 네. 정해지지 않은 거, 삶에. 어, 오히려 약간 삶이 자신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거. 맞네. 맞아, 맞아, 맞아. 예, 거짓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거든요. 근데 맞네. 그것을 사실 몬순에서는 자기 인식의 어떤 자기 구원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한다면 정통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어떤 당위성의 근거를 가지고 감정의 변화나 인식의 추리 혹은 어떤 지점 이걸 찌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관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정욱 작가님의 어떤 세계관? 작가마다 세계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시는 작가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보들레르도 되게 어. 비관적이고요. 아. 아. 정말 완전히 그냥 이 어른들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체계나 어떤 세상을 음. 환멸과 막 고통과 아무런 그런 그 인간의 진실성이 하나도 없는 그냥 정말 막 지옥 덩어리 같은 아. 그런 세계를 묘사했어요.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떠올려 네. 보면 절반 이상이 하루오에서도 하루오가 처음엔 여행 다니고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네. 마지막까지 가면 하루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홈페이지도 없어지고 하루오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 네. 하루오가 망했는지 죽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비관적이죠. 어. 그리고 근데 예. 아이고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거의 단점은 네. 이 주제를 명징하게 더 강화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사실 아니 긍정적인 사람도 있죠. 네. 세상을 긍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불확실하고 모든 아.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고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일부나 뭐 혹은 어떤 그 뭐 모임에서 혹은 그 어떤 이제 주위의 사람에게서 그런 어떤 분위기나 어떤 자신을 기만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혹은 그런 어떤 상처가 있는 과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그렇죠. 않죠. 맞는 말이. 예. 그리고 저는 뭐 이게 뭐 학습된 거일 수도 있지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나름 유익하고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으로 보는 그런 시선, 그런 세계관을 또 쓰고 싶긴 하거든요. 이게 참 그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소설을 어떻게 쓸까? 좀 다른 식의 스토리를 또 전개해 나갈 텐데, 어, 좀 재밌네요. 그런 부분이. 음. 아무튼 이장우 작가님의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요. 두 작품이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나머지 두 작품과 저희가 총평 시간까지 묶어가지고 한 번에 원샷으로 한 번에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